네, 지금부터 기내 순방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순방과 관련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대통령님 말씀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단 여러분, 솔직히 너무 힘들죠? 괜찮으세요? 한 2, 3일 더 갈까요? 네, 아마 여러분 상당히 많이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밥을 새는 일이 또 한 3일씩 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하나 못 지켰는데 저번 일정 중에 우리 기자 한 분이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순방부터는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기로 제가 약속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이거 제가 뭐 부하들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또 빼곡하게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저번보다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다음부터는 좀 더 여유 있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해진 일정도 있는 데다가 어쨌든 상대국 사정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됐다는 점 이해 바라고, 어쨌든 중동 외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외교의 기반을 정리하는 단계라서 좀 무리하게 다니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행복한 순방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CBS 이준규 부장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일주일 동안 성경 순방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CBS 이준규입니다. 전 이번 순방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방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순방 크게 중동 3개국 그리고 G20이 정상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 3개국 순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UAE 같은 경우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특사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치작업이 됐었지만 이집트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뭐 아이스브레이킹이나 라포 형성의 좀 느낌이 다소 강했다 이렇게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UAE와 이집트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중동의 이제 강호 국가들인데 이번 순방을 이들 국가로 정하신 점이 이제 신정부가 중동 국가의 외교에 어떤 물꼬를 튼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지 이 부분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굳이 더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남아공은 G20 회의 때문에 뭐 당연히 가는 것이고, 근데 중동은 어쨌든 우리 외교의 한 중요한 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문하는 3개국은 역시 중동 지역의 핵심 국가죠.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역사적 관계도 특별하고, 또 방위산업이라든지 또는 뭐 무역 투자 각종 분야 협력 분야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들도 발굴하고 기존의 협력 관계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기반을 단단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핵심 국가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부장님들 문화일보 나인석 부장님. 대통령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나인석입니다. 오늘 저는 그 대통령께서 중국, 일본 총리 이제 각각 회동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여러 나라로부터 중국 경제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 무슨 문제? 중국 경제, 대중국 경제 중국 경제.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하고 일본의 그 갈등도 네.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저희로서는 이 원전 건조 이슈까지 좀 얽혀 있어서 좀 복잡한 문제 같은데, 혹시 뭐 연내든 아니면 너무 멀지 않은 시점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좀 대통령께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보관하실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뭐 미국 측에도 얘기하는 거고 중국 정부에도 명확하게 얘기한 거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의 기본적 원칙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 핵심은 역시 또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각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시작전 지휘권을 회복하는 문제도 그렇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하는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 또는 민간 교류 확대도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한미 간의 동맹에 기초한 그야말로 기존의 군사 동맹에서 예를 들면 앞으로는 경제 동맹, 첨단 기술 동맹으로까지 복합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대륙과 해양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양팔을 동시에 잡아당기는 또는 중간에 낀 새우 신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양쪽의 입장을 적절히 중지하면서 우리의 활동 폭을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반도 국가들이 두 가지 길을 갑니다. 크게 융성하거나 아니면 갈갈이 찢겨지거나 우리 대한민국도 비슷한 위치에 있죠. 지금 우리는 이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힘을 축적하고 주체적으로 잘 판단하고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국익 중심으로 힘들 때 잘 견뎌내고 또 양쪽의 입장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외교 지평이 오히려 확 넓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번 새 정부는 그런 길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견제 문제는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중에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싶어 하죠. 또 한편으로는 견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원래 그런 것이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일도 양단식으로 올로와 나식,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중일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이 지금 일본 총리의 발언을 놓고 상당히 크게 갈등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무리하긴 했는데 중국 총리하고 면담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일본 측에도 특별히 요청해서 일본 측과 균형을 맞춰서 또 정상회담도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 두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했고 곡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거기에 어떤 위협 요인이 생기거나 또는 갈등 요소가 추가되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의 이석기 기자입니다.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석기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그 외국 순방을 다니시다 보면은 국력 신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6대 핵심 과제 개혁 필요성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다른 나라 사례나 전례에 비춰보면 6가지 중에서도 노동과 연금 분야 개혁 과제가 상당하게 저항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노동개혁 분야에서 고용시장 유연화 과제가 담기는지 그 연금개혁의 목표는 어느 쪽으로 설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순방과 관련된 질문에 한해서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우리가 순방을 하면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을 잘 살피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한다
라는 그런 정도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잘 안 보였습니다. KBS 손수환 기자님 말씀 주시겠어요? KBS 손수환 기자님. 네,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그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정상들의 짧게지만 많이 만나셨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좀 기대하는 역할이 좀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정상들 만나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특히 기억 남는 정상이라든지 에피소드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게 다자 협상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교부 장관이 그러셨던가 안보실장이 그러셨던가 그야말로 장이 서는 거라고. 양자 협상의 장이기도 하죠.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사실 정상끼리의 회담이라고 하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각 상대국을 방문하지 않는 한 정말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만나기조차 어려운데 이렇게 다자회의 기회가 생기면 그 틈틈이 이제 양자회담을 하고 그 양자회담 전에 실무협의도 미리 해서 일정한 의제로 좁히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필요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렵긴 하지만 정상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또 정상들과의 라포도 형성하고 좋은 감정들을 유지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뭐 사람이란 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낮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국가 간의 관계나 개인 사람 간의 관계는 다를 바가 없다. 결국은 서로 좋은 측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좀 어려운 껄끄러운 측면들이 있으면 잘 관리하고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사람 관계를 잘 만들면 좋지 않냐. 어떻게 사람이 완벽한 존재일 수가 있겠느냐.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다자회의 공간이 생기면 최대한 많은 정상들을 가볍게 또는 심각하게 많이 만나려고 하죠. 이번에도 꽤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공지하지 않은 얘기들도 많죠, 사실. 잠깐씩 한 5분씩, 10분씩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얘기하고. 근데 모든 정상들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각각의 국가를 대표하고 나오는 분들이라서 자기들도 정상들 간의 대화를 최대한 많이 하고 뭔가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 적극적이에요. 뭐 나만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정상들 간에 짧지만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 제가 몇 차례 국제회의를 가면서 느낀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인간적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제가 사실은 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그러긴 한데 외국 정상들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인생이나 또는 삶의 역정이나 뭐 정치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발굴해가지고 얘기해주면 좋아하죠. 사람들 관계 그런 거 아닙니까? 상대에 관심 가지고 상대가 예를 들면 좋아할 일 만한 거 언급해주고 공감하고 또 아픈 거 위로해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게 뭐 아무리 큰 나라의 강한 지도자라 한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조그마한 소국의 지도자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뭐 큰 무리 없이 대개는 관계 설정이 잘 되죠. 준비도 많이 합니다. 다 수십 명 밤새도록 이 사람이 이 에피소드가 이 사람 얘기인가 저 사람 얘기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뭔 얘기하는지 모르죠. 자기 얘기 아니면. 하여튼 이번에도 보면 저는 뭐 룰라 대통령 또는 뭐 모디 총리 만나서 얘기하는 거 상당히 의미 있었고 서로 뭐 공감도도 많이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인도, 브라질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얘기했지만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 낼 만한 사안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앞으로 마이크를 바로 넘겼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YJ 먼저. 근데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죠? 방법이 없죠 이거. 스피커가 있습니다. 뒤에도 스피커가 네. 있습니다. 대통령 고생 많으셨습니다. YTN의 강직원입니다. 아직 뒤늦게 한 곳이 강론은 남아 있는데 지금 모든 국가 그다음에 가자회견대에서 대통령께서 정상의 표시에 다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국가라든지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으면 아직 뒤늦게가 남아 있지만 그걸 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아마 가장 큰 구체적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사전에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서 협업할 수 있는 분야들도 많이 정리했고 또 구체적 사업도 다 발굴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큰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집트는 이집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우리 실무진들도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RCC 대통령하고 예정에 넘게 거의 예정 시간 2배 가까이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에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과 이집트 간의 그 협력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마지막에 저하고 둘만 나왔을 때는 그 전에도 얘기하는 게 많이 있지만 카이로 공항을 확장할 계획인데 거기가 아마 한 3-4조 원 정도 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한국 기업들이 좀 맡아서 확장하고 운영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방위산업 분야 협력, 구체적 협력 얘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미리 좀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또 오랫동안 교류 협력을 축적해 왔더라면 지금의 이집트와 한국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더 밀도 있는 더 큰 협력이 가능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집트는 제가 가급적이면 이집트 대통령을 복빈으로 한국에 오시라고 초청을 드렸는데 오시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셨고 오시기 전에 실무적인 협의를 좀 거쳐서 지금 그때 당시에 그냥 난삽하게 얘기했던 각종 협력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카메라 기자님들 때문에 제가 시선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뒤에 마이크를 좀 넘겨주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SBS 보셨는데 근데 우리 대변인이 남성 편향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저 SBS 강청환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 방문이 튀르키예를 가시는데 튀르키예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셔서 일부 내용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주한점에 가셔서 정상회담을 하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대하는 성과가 있으신지 제가 취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겁니다. 튀르키예도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튀르키예는 아시겠지만 국교 관계를 수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6.25 때 병력 규모로 사위를 이를 만큼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서 대한민국을 도와준 나라입니다. 형제 국가라고 또 그 중에서도 피를 나는 형제 국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튀르키예도 방위산업 분야, 국방 분야에 워낙 관심이 많고 또 대한민국도 강점을 가진 분야가 방위산업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협력도 가능할 것이고 또 튀르키예는 이제 문화 관광 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대한민국도 앞으로 문화 콘텐츠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 관광 분야에 대한
협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외에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 문제라든지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외교부 장관한테도 또 안보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외교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소위 통상국가인데 지금 제가 해외 순방을 다녀보면서 느낀 거는 대한민국의 대외관계 관리가 매우 분절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요. 교육부는 대학하고 또는 뭐 기재부는 뭐하고 또는 뭐 농림축산부는 농업 관련 사업을 하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코트라는 또 코트라대로 하고 뭐 따로 다 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외교 분야를 정리하고 좀 더 타국과의 이런 협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좌석을 반대편 쪽으로 변경하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김현선입니다. G20에서 말씀하신 내용 보면 다자주의 얘기 많이 하시고 무역체제에 관련해서 예측 가능성 얘기하시면서 WTO 기능보건을 주장하셨는데 지금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WTO 체제 정식을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WTO 기능 회복을 말씀하신 어떤 배경이나 이유 같은 게 있으시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TO 중심의 다자주의 체제 회복이라면 좀 심하고 완전히 깨진 건 아니니까요. 다자주의가 상당 정도 훼손되고 있는데 이 다자주의를 좀 훼손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특정 국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날 뭐 오늘 어제 이렇게 각 정상들 또 국제기구 대표들이 발표하는 거 발언하는 거 봐서도 알지만 어쨌든 자유무역 체계 다자 시스템을 튼튼하게 강화해야 된다, 훼손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합니다. 이번에 아마 G20 이 논의 결과 성명을 전체 국가 이름으로 못하고 참여 국가 명의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아마 상당히 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뭐 누군가가 규율해줄 무슨 특별한 권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질서라고 하는 게 각종 조약이나 규범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뭐 안 지키면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선의에 기대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는 서로 떼어놓고 따로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질서를 모두가 존중받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다자주의 체제로 최대한 잘 만들어 가야 되겠죠. 제가 정상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EU 유럽 공동체하고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가 그러죠. 이걸 결합을 하자 이런 얘기도 많고 또 특정 국가는 몇 개 국가를 좀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좀 같이 묶어보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WTO 체제가 좀 위협을 받다 보니까 또 다른 형태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까지 다 합쳐지면 그래도 자유무역 질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모든 국가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라도 계속 해야죠.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이성훈 기자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머리 쪽이 뒤에. 뒤에.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기자이고요. 대통령님께서 이번
이번 순방 기간 중에 거의 모든 국가 정상들과 만나서 방산협력을 제안하시거나 또는 강조하셨었는데요. K-방산에 대한 각국 정상들 반응은 좀 어땠는지 궁금하고 대통령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정상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강훈식 실장은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운영하는 이 분야의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신 걸로 아는데 혹시 조만간 대규모 K-방산 수주 소식을 기대해도 될지, 관련 성과를 기대해도 될지 여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 좀 뛰어난 분야가 많이 있긴 한데 사실은 방위산업 분야는 정말 괄목할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에는 비교할 바 못되지만 사실 미국도 이제는 뭐 전투기 생산이나 전차 생산, 뭐 하다못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잠수함 아니면 군함 생산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죠. 제가 외국 정상들한테 방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외국 정상들도 방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매우 놀라워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드러나는 실력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GDP의 1.45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를 현재 지출하고 있고 전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는 나라인데 이게 전시 작전권도 없고 또 일각에서는 마치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체 방위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곡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런 저는 상황을 저는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 또 방위 관련 R&D 투자 이런 부분은 경제적으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 방위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집중 투자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방위비를 장기적으로 3.5%까지 GDP 대비 3.5%까지 늘린다고 하는 약속은 아니고 방침을 우리가 밝혔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 계속 우리가 국방비를 증액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또 방위 산업을 통해서 다른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방위 산업을 통해서 수출을 확대하고 또 방위 산업을 통해서 각국이 지금 매우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 국가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도 이 방위산업 특히 우리의 무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공동 개발, 공동 생산, 공동 판매, 시장 개척에 관심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폴란드의 그 전차, 이 전차 수출하고 그 일본도 현지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도 매우 만족하고 있는데 사실은 KF-21을 포함한 전투기나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협업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는 뭐 군수 분야로 들어있을 걸로 추측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강조하고 또 실제 수출 성과도 내야 되고 아마 실제 결과도 조만간 나오게 될 겁니다. 상당히 전망이 좋은 또 해야 될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의 김시현 저 뉴스의 김세연입니다. 제가 그 8월에 방미 귀국길에 아파서 잠시 이분이 그러시군요. 2개월 지금 반 정도 쉬다가 일주일 전에 복직해서 이번 순방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일단 감회가 좀 새로워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지금 질문을 돌아가서 그 독일 총리와 아까 그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눴던 것을 공개가 됐는데 그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은 조금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요. 아까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말씀하시긴 했지만 총리와 조금 남았던 대화를 공개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브리핑 안 했어요. 내용 브리핑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문서로 간단하게 공개한 건 있습니다. 아니 상관없고 그래도 최초의 양자회담인데 내용 발표 좀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일단 따로 자료로 좀 냈습니다. 자료를 냈어요? 예. 네, 자료를 냈는데 안 보시는 모양이네. 독일 총리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떠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는데 그건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그에 대한 대답은 아까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군사안보 측면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리적인 관계나 또 역사적 관계 또 경제적 관계 측면에서 단절할 수 없다.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뭐 어차피 한 3, 40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독일하고 얘기가 너무 많이 길었죠. 한 40분. 네, 길게 했습니다. 프랑스하고 프랑스가 40분, 독일은 독일이 한 20분. 네, 회의 시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독일 프랑스는 역시 우리가 꼭 방문하든 또는 프랑스 미테랑이 아니지 누구지?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에 방한하겠다고 하니까 또 그때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네, 이번 연합뉴스 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합뉴스 TV의 성승환입니다. 그 남아공 기식을 오시기 전에 경주 에이펙을 저희가 주인으로서 손님들을 맞았었는데 이번에 손님으로 한번 모셨고 3년 뒤에는 저희가 다시 귀식을 해서 맞이해야 되잖아요. 어떤 좀 이거는 좀 신경 많이 써야겠다. 그냥 더 많은 국가들이 오게 이런 거좀 신경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이크를 잘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크가 계속 말썽이 되군요. 우리가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이제 어디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건 정해졌는데 대한민국의 어디에서는 아직 미정 상태라서 그에 맞춰서 준비는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에이펙은 김민석 총리께서 워낙 잘 챙겨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다음 회의도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제회의는 어쨌든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지켜보는 상태인데 세밀하게 준비를 잘 안 하면 좀 국격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국경제 문제부터.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한재영입니다. 그 모디 총리가 조선업 협력을 얘기를 하면서 소다자 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판단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디 총리는 이제 조선부 분야 협력을 하자고 하면서 이제 예로 든 게 인도, 한국, 일본 이렇게 3국 간 조선 분야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제안은 잘 들었고 추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 네, 세계일보.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궁금한 부분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그렇고 각국을 방문하실 때 AI라든가 기본 AI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AI 정책하고 관련해서 긴밀히 좀 협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국가를 갖고 있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G20의 핵심 의제 중에 하나도 AI를 어떻게 공정하게 잘 활용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모두를 위한 AI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AI는 우리 국민 모두도 포함되지만 세계 모든 나라도 동시에 포함합니다. 근데 대개의 나라들이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특정 몇 개 국가에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점에 대해서 정상들 중에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이걸 투자해서 해결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그렇다고 끌려가기는 어렵고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예를 들면 이집트 대통령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이집트 인구가 1억 명인데 앞으로 결국 세상은 인공지능 중심으로 바뀌어갈 거고 거기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동행하는 게 그래도 낫다. 그래서 한국과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했고 그 점은 동의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획 중에도 제3세계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제3세계와 협업을 해서 제3세계를 독립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특히 LLL 시스템을 포함해서 좀 구축을 함께 해주자라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길이기도 하죠. 의외로 이 분야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 관계 구축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해야 될 중요한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서울경제 송정훈 네, 대통령님 서울경제 송정훈 기자입니다. 지금 12일 만에 G7에 가셨을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민주화 한국이 복귀했다,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어느새 한미, 한일 그리고 아세안의 AP까지 G20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이 사이에 대통령께서 보실 때 회의 정상들이 실제로 어떤 반응들이 달라졌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 2028년 G20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도시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지론이 지방 도시를 생각을 하시니까 지방에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쉬운 말씀 먼저 드리면 2028년에 할 일이고 아마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내후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지방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글쎄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숙소 문제나 이런 게 상당히 큰 문제라서 인프라 구축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쉽게 단언하긴 좀 그렇고 또 했던 데서 또 하긴 좀 그렇고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당선 직후에 캐나다에 갔을 때 그때는 사실은 저도 정신도 없고 저도 몇몇 정상들 얼굴 아는 사람들 내가 혼자 사진에서만 봤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상당히 좀 어색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느낀 건데 대한민국의 위상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라는 걸 그때 제가 G7 회의 갔을 때 느꼈고 그 후에 아세안 APEC 또 이번 G20 이런 회의를 가면서 느낀 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의 인식이 정말로 높아지고 있구나 이걸 정말로 느낍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상처를 합니다. 문화적 영향. 그리고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제 말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죠. 정치적 얘기니까 계엄 얘기나 계엄 극복에 대한 얘기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놀랍다. 이런.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가 가진 국제적 위상,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정말 자부심 가져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저력을 기반으로 우리가 국내에서만 우리끼리 아웅다웅 하는 걸 넘어서서 좀 세계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길을 열어갈 수 있겠다. 기업들도 진출하지만 문화 진출 또는 뭐 하다못해 한글 교육 수요가 너무 넘쳐가지고 대대적으로 한글 교육 과정을 좀 확대할 계획인데, 어쨌든 그런 것도 결국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국 세계로 나아가서 대한민국 문화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 문화 현상 정말 뭐라 그럴까요? 우리도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뷰티든 아니면 푸드 식품이든 뭐 컨텐츠 다른 뭐 드라마, 영화, 뭐 노래 정말 여러 분야에서 수요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다. 이 잠재력을 이제 우리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외교 관계로 좀 문을 열고, 또 그 안에서 세부적인 가능성은 일단 크게는 기업들이 뚫어가겠지만, 또 우리가 문화 전파를 통해서 좀 토대를 단단하게 하겠지만, 결국 그 안에서 개별적인 아이템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남아공에 한 분이 코코로라고 하는 일종의 식품 뭐 이런 걸 수입해서 파는 일을 하는데, 남아공이 수입 규제가 좀 심한 모양이에요. 아주 체제 정비가 안 돼가지고 됐다가 안 됐다가 뭐 될 것 같은 건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건 되고 막 그런데요. 하여튼 시스템이 좀 안정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분야에서도 할 게 참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면, 우리가 앞으로 정부 하기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경 바깥에서 얼마든지 일자리든 또는 기업이든 수출이든 해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보실에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교부하고. 네, 슈퍼스는 박형원 기자님 제일 앞쪽에 계신데. 이분이 그 유명한 박형광이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검설과 뉴스공장의 박형광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으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위 산업이 단순 수출 증진뿐만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방사 포함해서 우주, 원전 등 협력도 중요한 의제로 지금 가져가고 계시는데, 이걸 종합해봤을 때 사실상 군사협력에 준하는 어떤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구석을 만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중국 등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변화일변도의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사협력으로 끈끈하게 묶인 좀 새로운 외교적 협력체를 구상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산외교를 통한 직접적 수출 증진과 국가 간 관계 발전 중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신지 좀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각국의 방위산업 수요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만 해도 다들 언제 예측을 넘어서서 갑작스런 급변 사태가 생길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합니다. 최근에 몇 차례 국가들이 겪었죠. 이건 아닌데? 라고 하다가 좀 비상 상황을 겪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방위산업 또는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중동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죠. 물론 이제 요구 수준이나 또는 강도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찬가지고 남미도 좀 비슷해 가고 있지 않나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좀 도래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결국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유럽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 국가 간 관계 강화의 한 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특히
협업을 하게 되면 공동 기술 개발, 공동 생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군사 안보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라면 한 개 팔고 마는 거하고 다르죠. 이거는 국가 간 관계가 아주 깊이 안보 측면에서 연관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간 관계도 밀접하게 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죠. 위기가 오면 기회로 만들고 피할 수 없다면 그건 자연 현상의 일부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최대한 활용하자. 우리도 결국은 국방 분야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외교 관계도 확대해 나가는 게 뭐 일반 무역 투자도 있겠지만 또 문화 교류도 있고 인적 교류도 있고 뭐 원자력이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방위산업 분야도 아주 현실적으로 매우 유효한 수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45분 정도 더 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안 물어봤다고 억울해하면 안 되죠. 예, 제가 잘 안 보니까 그래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고 두 분 계세요, 두 분. 네네. 소속과 이런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채널의 김동훈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그 이색재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중재 역할 강조하셨고요. 독일 정상회담에서도 통일 구호 완료를 하셨는데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 계획하고 있으신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뭐 연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게 만약에 남북 간의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면 뭐 안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이게 어떤 게 먼저냐라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죠. 지금은 당장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대한민국의 방위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지고 또 가급적 군사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뭐 그때 되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얘기할 거지 지금 미리 어떤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뒤에 매일경제 오세훈.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오세훈입니다. 방금 출국 전에 공개된 트리티의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이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트리티의 신호 원전 프로젝트 논의가 진행 중이고 한국 원전 기술로 트리티의 원자력 발전에 기여하기 희망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수주 의지를 밝히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관련 프로젝트에 이제 입찰을 해서 경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품 방문을 계기로 관련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테고 아마 한전이 입찰에 응한 것 같아요. 응찰한 것 같은데 정상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원전 사업의 우수성, 그 다음에 경쟁력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좋은 결과가 나도록 노력을 해봐야죠. 뭐 결과에 또 뭐 여러 가지 판단할 요소가 있을 테니까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이제 손을 드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있나요? 그쪽에 마이크를 전달을 해주십시오. 예, 대통령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합뉴스 이명석 기자고요. 조금 전에 질문 나왔던 트리티의 현지 언론 인터뷰였어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예. 대통령께서 통일의 논의에 변치 없는 인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잘은 뭐라고 총리가 뭐라고요? 그 통일에 대해서 통일에 그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지난번에 흡수 통일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정부에서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화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지난번 1회 때 북미 정상간 대화가 아쉽게도 좀 무산이 됐는데 혹시 다음 모멘텀으로 이 통일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다음 외교적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북 관계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매우 적대적이고 대결적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신뢰조차도 없어서 아주 극단적인 발언 또 극단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측이. 아시겠지만 지금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북한이 3중 철조망을 치고 있어요. 이게 6.25 전쟁이 이제 휴전으로 끝나고 그 이후 정말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일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에 북한으로 가는 철도 다 폭파했습니다. 북한으로 가는 도로 다 파내고 둔덕을 쌓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군사분계선에 3중 철책을 설치하고 있어요. 다시 감시초소 설치하고 그 군사분계선 설치한다고 뭐 지뢰 매설한다고 우리 측하고 그쪽하고 서로 생각하는 경계가 달라서 그쪽은 자기 땅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넘어왔다 그래서 경고 사격하고 넘어가고 이러고 있어요.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남측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다. 이제는 뭐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체 모든 연결선이 다 끊겼습니다. 일체 대화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태죠.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적대적인 국가 간이라도 비상연락망은 원래 가지고 있어요. 한 라인은 다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오른쪽으로 싸우면서 오른손으로 싸우면서도 왼손으로 악수하고 부르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여기는 완전히 다 단절했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에 바람직하냐?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통일 문제, 안보 문제, 이 국익에 관한 문제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아서 다 망가뜨린 정말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이미 그랬던 거 어떡하냐? 포기하고 강경 일변도 정책을 계속 할 거냐? 그럼 더 나빠지겠죠. 이럴수록 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확고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도발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 억지력을 확보하고 이건 대전제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기반 위에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길을 열어야죠. 그래서 아까 뭐 군사훈련 얘기도 나왔지만 제가 전에 발표한 대로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하자. 그 대북 방송 그거 왜 합니까? 쓸데없이 서로 방송회가 서로 괴로우면서 그런 바보 짓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냥 저 북쪽에 가깝게 사는 주민들 뭐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정신병원 쫓아다니게 왜 그렇게 만듭니까? 어떤 이익이 있어요? 정치적 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방송 대북방 중단한다든지 대북 단파 방송 요즘 세상에 인터넷 뒤집어 다 나오는데 뭔 대북
단파 방송을 합니까? 그 돈 들잖아요. 그런 것도 줄이고 또 우리가 양심수 아니 그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기수. 예, 비전향 장기수. 예, 미전향 장기수. 지금 나이들 다 90 넘어가지고 오늘 내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인데 북한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는 걸 그건 뭐 막습니까? 그거 잡아놓으면 뭔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노력조차도 반응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선의를 전달하고 의심하면 한 번 얘기하는 것보다 두 번 얘기하는 게 낫겠죠. 끊임없이 노력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죠. 자꾸 피하면 쫓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말도 붙이고 뭐 안 듣겠지만 군사분계선 불명확하니까 이거 사고 나겠다. 진짜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다가 이런 거 대화해서 선을 긋자. 이런 거라도 해야죠. 우리는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에 END 전략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류해야죠. 아니 다른 어떤 나라와 다 교류하고 대화하면서 왜 북한하고만 안 합니까? 어쨌든 교류하자. 그리고 관계 정상화를 우리가 지지한다. 전 세계와 교류해라. 우리하고는 좀 늦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는 일단 핵 동결하고 중기적으로는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하자. 시간이 걸릴지라도 지금 상태로 방치하면 1년에 10개에서 20개씩 핵탄도 계속 만들고 있고 미사일 ICBM 기술 계속 개발해가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중단하면 모두에게 이익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중단 협상이라도 시작하자. 그걸 우리가 못하면 미국하고 북한이라도 서로 하시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방침인 거죠. 물론 당연히 우리가 흡수통일 그런 얘기 왜 합니까? 뭐 흡수해서 뭐예요? 거기서 생겨나는 엄청난 충돌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책임도 못 질 얘기를 정치인들이 쓸데없이 하느라고 괜히 갈등만 격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흡수 통일할 생각 없다. 통일에 관한 우리의 관점은 일단 대화하고 평화 공존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갑자기 통일 얘기하면서 뭐 대박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한이 이거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철조망 치고 도로 끊고 장벽 쌓고 철도 끊고 막 그러잖아요. 무인기 가서 막 보내가지고 약 올리고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일종의 업보죠.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업보를 쌓은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그 업보를 줄이기 위해서 그 업보를 쌓은 노력 이상의 노력을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마 더 질문 있으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네, 마지막이었어요. 네,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이것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 박수 치면 누구 욕해요. 어쨌든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해외 순방을 다녀보니까 또 교민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참 절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정치 또 국정이 하기에 따라서 참 많은 걸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도 생깁니다. 몸이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들을 만나고 방문하고 또 현지에 이런저런 의견들 들어보고 또 개선책들 만들다 보면 참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넓은 공간에서 좀 편하게 가는 편인데 이 좁은 공간에서 열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기 어디 갔습니까? 여기 일정 짜는 사람들 누구예요? 여기 의전팀 짭니까? 이 양반이 공보 출신인데도 이게 기자 배려를 안 하고 네? 언론들 배려를 안 하고 이렇게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무슨 일정을 이렇게 정상 외교 순방 일정을 이런 식으로 어디 이집트 가면 박물관이라도 한번 가봐야지 세상에. 네?
하루 종일 뺑뺑이 돌리다가 바로 다른 나라 그것도 밤에 출발해가지고 새벽에 도착해서 또 뺑뺑이 돌리고 좀 반성하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언론인들 생각해서 또 쓰러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번에 더 힘든 것 같은 제목입니다. 몸 관리 잘 하십시오. 자, 고맙습니다.